지난 여름 발생한 아라빈 총살 사건에 대한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이번 공판에서 검사는 이 사건은 우발된 사고가 아닌 의도된 살인이었으며 용의자는 다툼이 있던 현장으로 돌아가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총을 쏘고 다시 4발의 총격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공판에는 그의 어머니가 머물렀던 양로원의 원장, 양로원의 관리인, 동일 아파트에 거주했던 주민, 그리고 용의자의 친구와 그의 애인이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의자는 입간한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않았으며 대신 담배를 피고 커피를 마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매우 차갑고 냉담한 태도로 어떤 슬픔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밝혀졌는데요. 그는 어머니 장례식 다음날 바닷가에 가서 수영을 하고 코미디 영화를 보고 애인과 함께 하룻밤을. 여러분들은 이런 기사를 접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도 안 돼. 저런 사람이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눈이 부셔서 총을 쐈다는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하든가 분석하든가 뭔가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이나 아니면 배경이나 상황적인 맥락을 찾으려 들 것입니다. 오늘 책방 나들이의 주인공은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입니다. 2차 대전이 한창이었던 1942년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던 때 우울하고 잿빛의 어떤 시대적 상황에 파랗고 빨간, 그러니까 지중해 파란 바다와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배경으로 나온 이 이방인은 제목만큼이나 굉장히 이질적이었습니다. 책의 주인공은 메르소입니다. 그러니까 1인칭 시점으로 책은 서술되지만 책을 읽다 보면 다른 사람이 메르소를 관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계속 드는데요. 2부에서는 메르소가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그 재판 과정 속에서는 이 메르소가 자신의 이야기를 쓰지만 자신의 의지와 목소리가 빠져버린 재판 과정을 그 방청객들이 바라보듯이 책이 흘러갑니다. 제가 엄마한테 이 책을 권해드렸습니다. 엄마 이 책 재밌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뭐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주인공 때문인 것 같은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주인공이 자기 얘기를 남 얘기하듯 한다? 재판 과정이 조금 이상하기는 한데 나 잘 모르겠어. 이 책을 내가 잘 읽은 건가? 엄마 그 책 되게 잘 읽은 거예요. 그 책 원래 그래요. 했더니 그래? 엄마 이거 노벨상 받은 책이에요. 했더니 진짜? 그럼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이 책의 줄거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방인은 살인 전과 살인 후의 이야기로 나눠지는데요. 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받은 주인공 메르소는 양로원에 있는 마렌고로 갑니다. 메르소의 주변 사람들과 양로원 관계자들은 메르소에게 조의를 표하지만 메르소는 별다른 감정의 동요 없이 절차에 따라 장례식을 치르고 다음날 바닷가에서 수영을 합니다. 그곳에서 옛날 직장인 마리를 만나 함께 영화를 보고 하룻밤을 같이 보냅니다. 엄마의 죽음과 상관없이 변함없는 비슷비슷한 나날이 계속되죠. 그러다 같은 층에 사는 레몽을 알게 됩니다. 레몽은 자신을 배신한 애인을 혼내주겠다면서 메르소에게 편지를 대신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메르소는 그닥 내키지 않았지만 안 쓰거나 달라질 건 없다면서 편지를 대필합니다. 레몽의 애인은 이 편지에 속아 레몽은 복수를 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레몽과 메르소는 조금 가까워지는데요. 어느 날 레몽 친구의 초대로 레몽과 메르소와 마리가 다 함께 해변가로 놀러 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레몽 애인의 오빠 일행들과 싸움에 휘말리게 되죠. 그들이 휘둘린 칼에 레몽이 다쳐 의사를 찾아가고 메르소는 모든 상황들이 너무 답답해 해변가 끝에 있는 샘물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레몽 애인의 아라빈 오빠가 누워있는데요. 이 둘은 서로 팽팽하게 맞서다 아라빈이 칼을 꺼내고 그 날카로운 칼이
밤의 뜨거운 태양에 번뜩여 메르소는 싸움 도중 레몽에게 빼앗은 총을 꺼내 방아쇠를 당깁니다. 2부는 살인사건 이후에 감옥에서 지내는 메르소와 재판 과정에 집중되는데요. 메르소는 자신의 운명이 자신의 손에서 떠나 있음을 감지하고 마치 구경하듯 자신의 재판 과정을 바라봅니다. 공판 전 변호사와 판사와 만나는 자리에서 수많은 질문이 오고 가지만 그 질문 대부분은 살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머니의 죽음과 그 이후 메르소의 행동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행동들은 윤리적 문제와 논란을 일으키는데요. 당시 프랑스인이 식민지인을 살해하는 범죄는 사형을 피할 수도 있는 시대였습니다. 법과 사회가 원하는 대로 포장하고 변명하면 얼마든지 면책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메르소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숨기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까지 수동적으로 별다른 의식 없이 살던 메르소는 양심의 사죄를 강요하며 신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신부의 말에 자신의 감정을 터뜨리고 생각을 토로하면서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처연하게 사형이라는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했던 건 대학교 때였습니다. 프랑스어를 하나도 모른 채 프랑스어과를 가서 굉장히 고생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다니던 학교는 워낙 외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모였던 학교라서 정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다녔어요. 근데 유독 제가 이방인 강독 시간만큼은 굉장히 충실하게 성실하게 수업에 참석했었는데요. 그 이유를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프랑스어를 전혀 몰랐던 저조차도 사전 하나로 읽을 수 있는 정도로 이 문장의 구조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무엇보다도 수식어를 가급적 배제했고요. 종속절의 사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어에서 사용되는 시제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시제는 우리말로 번역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프랑스인들이 바로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시제가 있는데요. 이 책의 시제가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단순 명쾌하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맥락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 이유가 이 작품에는 접속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 뒤의 문장이 연결될 때 원인인지 결과인지 이유인지 아니면은 논리적인 흐름인지 아니면 시간의 흐름인지 이거를 일일이 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읽다 보면은 잠깐만 내가 생각하는 이 논리적인 순서가 맞나? 내가 바라보는 맥락이 이 작가가 의도한 것인가?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작품을 읽는 내내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문장이 다 따로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랑스 비평가는 까뮈의 이방인은 문장이 각각의 섬 같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독자가 이어가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말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방인을 읽고 나서 이게 뭐지? 굉장히 생뚱맞네? 이렇게 좀 어리둥절한 그런 감정을 많이 느끼시는데요. 이 이방인의 애매모호함은 이 단순한 문장과 수식어가 없고 접속사가 없고 종속절이 없고 이러한 그런 구조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통적인 소설에서 사용하는 이 주인공에 대한 소개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이 주인공의 심리 상태를 따라가고 이 감정이입이 되는 대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등장인물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제시해주는 게 이 주인공에 대한 소개거든요. 작품을 읽다 보면 주인공이 이런 사람이구나. 얘는 이래서 이랬구나 라는 보통 그거를 전사라고 하는데요. 그 등장인물의 전사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도 메르소가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생각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많은 책들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파란 눈이 반짝였다, 갈색 눈이 더 우울하게 보였다, 큰 몸이 말라서 움츠러들었다, 어깨가 굽어졌다, 이런 식으로 어떤 묘사가 있어야 되는데 인물에 대한 묘사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이 메르소가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자라났고 무엇을 하고 어떤 가족관계에 있고 이러한 전반적인 배경 소개가 하나도 없습니다. 엄마가 있고 애인이 있고 아파트에서 한 지인을 만나게 되고 이 사람의 직업은 어떤 선사 중개업자이고 그 외에는 나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등장인물이 있으면 그 등장인물들과의 어떤 갈등이 생기잖아요. 심리적인 갈등이든 물리적인 갈등이든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굴러굴러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사랑하는 애인이 있지만 갈등이 없고 밀당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지만 이 살인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하나도 없어요. 이 읽는 독자들은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이 왜 죽였대? 정말? 아이, 다른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계속 되새김질 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게 돼요. 근데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딱 명쾌하게 어떤 연결고리를 찾지 못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석하고 분석하려고 노력하게 돼요. 근데 그 과정이 바로 재판 과정입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메르소는 전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재판에서 주인공은 감형을 받기 위해 애쓰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죠. 말을 돌려 하지도 않고 설명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가식 없이 그저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의 그런 답변과 태도가 사건의 본질을 파묻히게 만들죠. 앞뒤의 상황과 맥락을 생략한 채 그저 태양 때문에 내리쬐는 태양을 이기지 못해서 방아쇠를 당겼다라는 그의 진술에 사람들은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메르소는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도통 그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르소의 살인 동기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 분석을 하다가 이를 어머니의 죽음과 연관시킵니다. 그래서 메르소가 장례식에서 보였던 여러 가지 태도를 어떤 근거를 대면서 냉정하고 무감각하고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몰아세우면서 결국에는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이 책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문구가 있는데요. 뭐 별거 아니야.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뭐 그러거나 말거나 별로 상관없는데 별다른 의미가 없어. 뭐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메르소는 삶이 결국 죽음을 향해 가는 여정이라는 걸 직관적으로 깨닫기 때문에 상황과 맥락, 시간과 장소에 따른 어떤 변수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마리가 사랑하냐고, 나와 결혼할 거냐고 물었을 때도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야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고요. 사실 레몽이 굉장히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깡패 같은 사람, 여기에서는 이제 포주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요.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도 뭐 다른 사람들 같으면 내가 왜 저런 사람들하고 놀아 막 이럴 텐데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뭐 어울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남들이 봤을 땐 굉장히 생각 없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툭툭 자기의 말과 행동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메르소는 삶이 부조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가식 없이 말을 하고 행동하는 거죠. 남들이 봤을 땐 이게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집니다. 우리는 사회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어떤 규칙이나 규범을 배우는데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의 감정을 숨기고 나의 생각을 가리는 가식이다, 가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자기만의 도덕적인 기준이나 윤리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어떤 우유부단한 이런 상징도 아니고요. 메르소는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도 않고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뜨거운 태양이 너무 힘들고 어지러워서 총을 쐈는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고 오히려 비웃음을 사게 되죠. 메르소가 가뜩이나 이렇게 말이 없는 사람인데 결국에는 입을 다물고 맙니다. 그래서 재심 신청을 해서 사형만은 면할 수 있다라는 어떤 힌트를 받는데 재심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감옥에 있던 신부님이 계속 면회를 요구를 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만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면회가 성사가 되고 신부 입장에서는 메르소가 되게 안타까운 거죠. 신의 용서를 구해라 라는 식으로 계속 어떤 종교적인 간증이라든지 그 신념을 강요받게 되는데요. 메르소는 거기에서 화를 내고 맙니다. 이 소설에는 감정선이 잘 보이질 않아요. 계속 이게 분명 싸움이 있고 살인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렇게 그냥 쭉 어떤 동요 없이 이야기가 흐르는 것 같다가 메르소는 어떤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고 당신도 죽는 거다. 나는 단지 당신보다 좀 빨리 죽을 뿐이다. 그 어떤 누구가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느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은 오히려 삶의 진실을 가리고 두려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고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까미가 살아생전 활동하던 때는 정말 격변기였는데요. 까미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1차 대전에 참전했다가 전사를 했고 까미의 청년기는 2차 대전이 있었고요. 까미의 장년기에는 알제리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그 전쟁을 원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어떤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 전쟁은 터졌고 그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어떤 종교나 사상도 달래주기는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개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시도 때도 없이 터져났고 정말 1, 2차 대전은 너무나 큰 시대적인 슬픔이고 아픔이었거든요. 패배주의와 허무주의가 팽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확신할 수가 없었죠. 미래를 꿈꿀 수도 없었고요. 언제나 지금 당장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음에 다행이다라는 동물적인 생존 본능만 남게 되죠. 그래서 정말 확신할 수 있는 건 사람은 죽는다.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죽는다는 것은 확실하구나 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수많은 죽음을 봤지만 정말 죽음을 대놓고 이야기하긴 참 어렵거든요. 내 옆에 있던 사람이 정말 폭탄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내 옆에 있던 사람이 어떤 일로 해가지고 내일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죽음을 얘기하기가 굉장히 껄끄럽고 정말 피하고 싶고 나는 뭐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소비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딱 생각하고 나면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굉장히 커다란 기쁨과 하루의 소중함이 느껴지는 거죠. 메르소는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았지만 그 죽음을 항상 생각을 하거나 그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은 없는 듯 해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이 아닌 듯 남의 인생을 사는 듯 약간 타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겉도는 이렇게 붕 떠있는 약간 그런 이방인의 태도로 살았지만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찬란하고 소중한지를 느끼게 되고요. 비로소 엄마가 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혼을 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 작품의 문장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사실 이 책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낯설은 것입니다. 까미의 부조리 철학을 대표하는 작품인데요. 여러분께서 이걸 꼭 읽어보시고 한번 읽고 나서 정말 어렵다, 애매모호하다, 잘 모르겠다 라고 덮어두시지 마시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읽어보시고 저는 이 책을 정말 자주 읽는데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그 남겨지는 이렇게 좀 석연치 않은 감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까미가 얘기하는 어떤 부조리한 감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는 그 까미의 다른 책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까미의 다른 작품을 읽어보셨다면 이 책에서 발견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두 작품을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는 시지포스의 신화이고 또 다른 거는 오해인데요. 시지포스의 신화는 이제 메르소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이 감옥에 왜 나를 가두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교도관이 그러죠. 너의 자유를 뺏기 위한 것이다. 그게 너의 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수영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담배도 못 피고 그래서 그걸 괴로워하다가 이 메르소가 딱 그래요. 하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고 습관이 드니까 그게 약간 저한테는 그 시지포스처럼 다가왔고요. 두 번째는 메르소가 감옥에서 시간이 넘쳐나잖아요. 이 사람이 자유를 빼앗기고 자기가 하던 일상에서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져서 그 안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당황하는데
그 침대와 그 침대 판자가 있잖아요. 침대 판자랑 밀집을 넣은 그 침대 속에서 신문에 요만한 이런 잡보라고 그러죠. 이런 우리나라 같으면 뭐 휴지통 이렇게 쬐끄만 어떤 사건 사고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메르소가 자기는 수십 번도 수백 번도 넘게 읽었다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게 바로 오해입니다. 밀집을 넣은 매트와 침대 판자 사이에서 사실 나는 한 조각의 예신문을 발견했던 것이다. 천에 거의 들러붙어서 노랗게 빛이 바래고 앞뒤가 비쳐 보였다. 첫 대목은 떨어져 나가고 없었으나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난 듯한 잡보 기사가 실려 있었다. 어떤 남자가 체코의 어떤 마을로부터 돈벌이를 떠났다가 25년 후에 부자가 되어 아내와 어린애 하나를 데리고 돌아왔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누이와 함께 고향 마을에서 여관을 경영하고 있었다. 그들을 놀라게 해주려고 사내는 처자를 다른 여관에 남겨두고 어머니의 집으로 갔었는데 그가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장난삼아 방을 하나 잡자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자기가 지닌 돈을 보였다. 밤중에 그의 어머니와 누이는 그를 망치로 때려 죽이고 돈을 훔친 다음 시체를 강물 속에 던져버렸다. 아침이 되자 사내의 아내가 찾아와서 자연히 길손의 신분이 밝혀졌다. 어머니는 목을 맸다. 누이는 우물 속에 몸을 던졌다. 이 오해의 줄거리가 카메오처럼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오해가 먼저 나오고 이방인이 나온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이방인은 1942년 출판됐고요. 오해는 1943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오해를 이미 마음속으로 구성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수많은 상징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태양이 상징하는 건 무엇이냐, 뭐 바다가 상징하는 건 무엇이냐, 프로이트의 그런 정신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지금까지 내려왔던 어떤 태양과 바다에 대한 비유와 상징에 대해서 분석하는 글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이 메르소의 이름이 프랑스어의 모르트 죽음이라는 단어와 솔레이 그 태양이 합쳐져서 어떤 태양을 죽이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어떤 논문도 있는데요. 저는 그런 전통적인 상징을 분석하기보다는 까미 자체가 지중해적인 감성을 많이 안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을 즐기고 자연과 물화일체되는 그 감성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내리쬐는 태양 아래에 바닷가에 풍덩 들어가 있을 때 그냥 그 살아있는 자체가 굉장히 즐거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 메르소도 그렇게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지난 일들에 연연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는 걸 느끼려고 했던 게 아닐까 저는 그런 메르소에 대한 변명을 해봅니다. 살인을 한 거는 정말 나쁜 건데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메르소가 나쁜 사람이다 좋다 이런 도덕적인 판단보다는 메르소가 왜 엄마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을까, 왜 엄마를 양로원에 보냈을까부터 시작해서 장례식 끝나고 나서 그가 했던 여러 가지 행보들이 사회적인 일탈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을 즐기기 위해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감정에 굉장히 충실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저는 메르소에게 어떤 도덕적인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이 책의 제목이 이방인이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장소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타지에서 들어온 사람을 이제 이방인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해외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감정이라든지 어떤 정서적인 이질감 같은 거를 굉장히 깊게 느끼고 그리고 그거를 극복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단순하게 내가 외국에 있고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느꼈던 나의 어떤 예민한 감정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서울에 와서도 그 감정이 그렇게 사라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감정은 시간과 장소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냥 삶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그리고 이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죽음을 직면하는 자세 그래서 여기에 왜 우리 그런 옛날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왔다 가는 거고 뭐 인생은 나그네 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처럼 한번 왔다가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인 거죠. 특별하게 일을 하지 않아도 특별하게 내가 뭔가 되지 않아도 그저 살아있는 것 자체 그 존재 자체가
굉장히 기쁘고 소중한 거죠. 저는 실존주의를 굉장히 전투적이고 뭐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정말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한 기쁨, 저는 이게 실존주의의 어떤 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차피 죽는 거 그냥 뭐 막 살지 뭐 그러면서 이렇게 좀 무책임하게 살거나 아니면 허무주의나 어떤 염세주의로 빠지기도 하는데, 실존주의랑 이 깜이나 그 메르소가 상징하는 건 그런 태도가 아니라, 어차피 내가 죽는 거면 이왕 멋지게 살아보자, 기쁘게 살아보자, 존재감 뿜뿜 넘치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죽음을 생각해서 죽음에 완전히 반대되는 삶의 기쁨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르소가 모든 인간은 사형수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죽음을 직시하게 되면 거기에 반대되는 삶의 기쁨이 원초적으로 솟아날 수 있다는 거죠. 전화 끝에 저희 어머니가 엄마 그래 책 어떻게 됐어? 어떻게 책 얘기 좀 더 해봐. 엄마도 독자잖아. 그러니까 한번 책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 엄마 이야기 내가 영상에 넣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메르소 되게 불쌍하지 않냐? 똥밭에 굴러도 살아있는 게 좋은 거야. 옛날 할머니가 그랬어.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은 거라고. 이게 저희 어머니의 마지막 이야기였고요. 지금 여러분께서 뭐 코로나니 뭐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이렇게 부조리한 상황을 의연하게, 당당하게, 담담하게 대처하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도시책방에 저와 함께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공유로 응원 부탁합니다. 도시책방은 책 많이 읽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